네, 해커스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고대 문화편입니다. 좀 새로운 주제예요. 문화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 보실 건데 좀 외울 게 많아요. 근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우리에게 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숨어져 있답니다.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쑥쑥 커지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테마를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9번째 테마입니다. 눈물의 즉위식. 즉위식인데 눈물로 가득하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씩 보죠. 자, 어떤 왕이 즉위하고 있습니다. 때는 554년이에요. 좀 예전이죠. 어느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이 사람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나는 왕을 할 만한 제목이 아니다라면서 막 사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신하들이 왕을 하셔야 됩니다. 즉위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에 들어가 수행이나 하겠소. 이 사람은 마음이 뭔가 좀 편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절에 가서, 사찰에 가서 부처님을 뵈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찾고자 하는가 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기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달 전에 한반도에 있었던 상황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뿅. 이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니까요, 신라가 막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 바로 전에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했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앞서 봤었어요.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나눠먹기로 했었던 한강유역의 땅을 신라가 전부 홀랑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나요? 당시 백제가 신라를 치러 갔었죠. 자, 이때 왕이 누군지도 기억이 나시나요? 누구죠? 백제 성왕이에요. 자, 사실 백제 성왕은요, 이 당시 신라를 공격하는 게 맞는지 아직 백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신라가 이렇게 배신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백제는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대신들과 토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신하들은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지금은 우리 백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섣불리 신라를 쳤다가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하셔야 하옵니다. 폐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왕의 아들이었었던 태자가 혀를 찹니다. 뭐라고 하냐? 그 대신들 참 나이 들어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늙으셨구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성왕의 아들 왕자이자 태자.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젊은 패기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신라를 응징하고 승전보를 울리겠습니다. 저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성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들 너무 대견한 거예요. 이 아들이 참으로 용맹하고 전장터에서 활약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왕이 아들 믿고 보내준 겁니다. 아들아, 가서 신라를 응징해서 우리 백제의 용맹함을 과시해라. 신하들 잘 보시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시오. 이러면서 제가 승전보를 울리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간 겁니다. 이렇게 신라를 응징하러 가는데 성왕이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 잘 있을까? 아들을 참 끔찍이도 안 꼈었거든요, 아버지가. 잘 있을까? 안 되겠다. 여봐라. 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들을 응원하러 가겠노라. 폐하 좀 위험한 것 같사옵니다. 아니다. 우리 아들 있는 데까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응원하러 가는 길에 그만 신라의 매복군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왕은 신라 군사들한테 사로잡혀 버립니다. 아하, 이게 여러분이 봤었던 이 사건이에요. 예, 성왕이 결국 신라에게 사로잡혀서 목이 잘립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백제가. 백제가 파죽지세로 신라를 응징하러 갔다가 왕이 죽었다. 왕께서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사기가 이제 끝난 거예요. 예. 이러면서 백제가 신라한테 속수무책으로 밀리면서 전장터에서 계속 연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누구? 그 아들 태자. 네.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었을까요? 네. 눈물과 자책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었었어요. 네.
결국 이 태자는 왕이 즉위식 때 나는 왕을 할 자격이 없다 이거지. 아버지한테 너무 큰 불효. 아버지가 나를 응원하러 가다가 내가 참 경솔하게 움직인 덕분에 아버지께서 결국에는 걱정하시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돌아가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왕자가 왕보다는 그냥 내가 승려나 해야겠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소.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 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자, 1400년이 지난 1993년 충남 부여 옛 백제의 도읍지였었던 사비 지역이에요. 여기에 능산리 고분이 있습니다. 이 고분에 이제 유적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왕족들의 이제 무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당시 정부가 이 지역에 이게 주차장 만들려고 했었어요. 예. 이게 관광단지로 이게 좀 문화유산으로 좀 많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적지 근처니까 이거 함부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좀 유적이 안 나올 만한 곳, 여기를 선정해서 그 전에 사전 발굴을 좀 하고 이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대충 여기는 안 나오겠지 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제 파봤어요. 이제 안 나오겠지 했더니 띠용 이게 나왔습니다. 주차장 만들려고 공사하다가 발굴하다가 이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당시의 사진이에요. 보니까 지금 진흙바닥 좀 밑바닥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땅 파다가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여기 백제 왕릉 유적지예요. 엄청나게 쇼킹하겠죠.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자, 요거를 복원했더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네.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거거든요. 이게 백제의 금속공예의 절정을 보여주는 유물인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아까 봤었던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왕, 눈물의 즉위식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야겠다 해서 절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향로거든요. 여기서 이제 불이 막 나오는데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발견돼요. 자, 요거는 돌 같은 건데요. 여기 뭔가를 봉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석조사리감이라는 건데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당시 백제 왕인데 뭐 창왕이라는 왕이래. 근데 창왕의 누이가 뭔가를 공양한데 명복을 비는 거예요. 뭘 비나 봤더니 아버지야. 네. 그래. 이 아들 왕은 정말 마음이 계속 편치 않았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마음에 짐을 안고 있었던 그 왕과 관련한 유물들이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못난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편한 곳으로 가세요. 이 사람이 참고로 우리 이제 뭐 외워야 될 왕은 아니에요. 성왕 다음에 위덕왕이라는 왕인데 이름이 부여창이라는 그 왕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런 소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문화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하나씩 각계 격파하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와 관련한 주제는 주제별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불교입니다. 자, 불교와 관련한 내용들을 볼 건데요. 일단 불교는 종교죠. 종교이자 학문이자 당시의 사상으로서 받아들였었던 사상체계 및 종교. 자, 이 불교가 뭔데요?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알고 계세요? 불교는 종교인데요. 뭐요? 부처님 믿는 거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 불교라는 거는요. 인도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물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거든요. 근데 이 불교가 원래 이걸 창시했었던 이 고타마 시타르타 이분이 인도의 왕자였었어요. 왕자였는데 백성들 보니까 병들어 죽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구나. 인생이란 게 참으로 고통의 연속일 수 있겠다. 안 되겠다. 나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그래서 궁을 나서서 이 인생의 어려운 쓰디쓴 맛을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인생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라는 가르침들이 종교화된 거. 이게 불교입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일 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야, 불교라는 종교에 부처님이라는 뭔가 되게 높으신 신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지. 그걸 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왕이 생각하는 거야. 왕이. 그걸 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의 힘을 키우고 국가의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데, 고구려의 왕족 대단해요. 백제의 왕족 대단해. 신라의 왕족 대단해요. 부처님이잖아, 왕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구려는 소수림 왕 때 이걸 받아들여서 왕실 권위를 높이는데 활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백제는 침류왕 때, 그리고 신라는 일찍이 불교가 전해지긴 했는데 귀족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어떻게? 법흥왕 때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하얀색 피가 나오게 되었다. 이차돈의 목을 쳤더니, 자, 지금 제 얘기 앞서 여러분들 다 본 거죠. 이렇게까지 열심히 불교를 들여오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예요. 예, 내가 왕이면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나를 충성으로 떠받들어라. 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싫은데요?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봐라. 이 불교에 부처님이 있느니라. 뭔가 위대해 보이는데요? 사실 그게 나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삼국의 불교 수용의 모습이고요. 이런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국가의 모습이 탄탄해지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불교가요, 이제 좀 더 알아보자. 그냥 왕이 부처님이나 마찬가지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 불교의 좋은 가르침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자, 연구하고 배우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자 라는 움직임으로 더욱더 발전할 겁니다. 그 관련된 인물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원효와 의상이라는 승려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배경에 이론 연마 교종, 실천 수행 선종, 요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사람들 먼저 보겠습니다. 원효라는 인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원효 대사는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원효 대사의 해골물이라고. 여기도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원효와 의상, 이 둘이 같은 시대 때 사람이에요. 이들은 승려이면서 뭔가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얻고 싶었어. 불교가 진짜 뭘까?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좋은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걸 더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 중국으로 가자. 중국에 더 많은 가르침, 불교와 관련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많을 거야 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요. 그 중간에 동굴에 머무는 거죠. 머물고 이제 하룻밤을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원효와 의상이 잠을 자다가 원효가 자다가 깬 거죠.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갈증나. 마실 게 없나? 봤더니 무슨 뭐 생수가 있을 리가 만무하고. 근데 막 떠듬떠듬 어둠 속에서 찾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바가지 같은 게 있어. 이거 물 담을 수 있겠는데? 이게 마신 거죠. 마셨더니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완전 꿀잠을 잤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의상이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잘 잤나? 잘 잤지 뭐야. 왜? 나 자다가 일어나 갈증나서 물을 마셨는데 그냥 너무 시원하게 먹었네. 그렇구만. 아니, 이게 뭐야? 설마 자네가 먹은 게 이건가? 해골바가지였고, 그 다음에 그 물은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예. 원효가 이 사실을 알고서 구역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번뜩 깨달음을 얻어요. 아니, 내가 말이야, 어제 그 물이 참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았는데, 근데 해골바가지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속이 뒤틀린다. 그래. 모든 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랐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요. 근데 나는 바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그냥 못난이야. 라고 하면은 정말 못난 사람이 돼요. 예, 말의 힘, 생각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원효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어찌 중국에만 있겠나? 신라에도 있겠지. 나는 백성들과 부딪히면서 이런
불교의 진리를 깨닫겠다라고 했었던 승려입니다. 이 원효는요, 승려인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게 좀 근엄하지 않으시면서 좀 이렇게 좀 노는 것도 좋아하시면서 백성들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춤도 잘 추시고 막 노래도 잘 부르고 약간 파워 인싸 같은 느낌의 이런 분 승려가 원효입니다. 자, 이분은요 목표가 있었어요. 이 불교 부처님의 말씀 신라에 전파한다. 백성들과 함께 해야겠다. 백성들에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쉬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해요. 그래서 노래를 만듭니다.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면서 뭐 하는 거냐? 공연을 해요. 버스킹 공연 같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예. 막 공연하면서 막 랩하면서 막 아세이 나무아미타불 막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얘들아,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봐. 그게 뭔데요? 그냥 외워봐. 6글자 못 외우겠니? 외웠어요. 됐어. 너는 불자야. 예. 너는 아미타 부처님을 영접해서 이제 좋은 곳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나 불교를 믿을 수 있게끔 아미타 신앙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를 꾀했습니다.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있어요. 이 아미타 부처를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게. 그러면은 아미타 부처께서 나를 찾은 중생이 누구니? 너구나. 내가 너를 돌봐주게. 이런 신앙이에요. 예, 이게 바로 불교의 대중화. 누구나 대중화다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불교를 믿고 접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민간에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원효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잘했었던 승려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대. 아까 그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 1화에서 봤었죠? 그래,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대요.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 한 마음, 하나의 일심, 마음. 심적으로 할 때 심,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 그 하나를 집중하면 된다. 일심사상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불교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부처님 말에 맞아?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하나의 마음이잖아. 화해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화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화쟁에서 화가 화나요 그게 아니고 화합하자라는 거예요. 쟁이라는 거는 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화합하면서 싸우지 않는 이런 불교의 여러 종파 논리들을 한데 어우러져서 화합을 꾀하는 이런 사상이고요. 이런 저서를 신문화쟁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효가 불교의 여러 가르침들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대승기신론소라는 글과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대승기신론이라는 글에다가 주석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소라는 글이고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이제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원효가 금강산 가는 길에 귀신 만나셨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냥 외우면 됩니다. 자,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산매경론은 원효의 대표적인 글이고요. 그 다음에 화쟁사상은 화합하자라는 거 맥락을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일심사상. 원효가 했었던 것들이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원효와 동시대에 활약했었던 의상대사, 이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승려예요. 자, 의상은 원효와 함께 아까 봤었던 것처럼 중국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를 가는 길에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고서 돌아갔어요. 신라로. 의상은 당에 가서 공부하고 옵니다. 이분이 의상대사입니다. 자, 약간 느낌이 어때요?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전형적인 공부 열심히 하신 모범생 스타일. 이 원효대사는 뭔가 좀 이렇게 막 어우러지고 춤추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파했다면 의상대사는 아니에요. 근엄하게 모범생처럼 불교를 연구하고 발전시키신 이분이다. 자, 이 의상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의상대사가 얘기했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모든 것은 하나와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불교에서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개미 새끼리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 왜? 혹시 아니? 전생에 나랑 관련돼 있는 사람일지. 알고 보니 막 뭐 예전에 뭐 부모님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지 않냐.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발전시킨 사상이 화엄 사상이란 거예요. 화엄 사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다.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이거야. 그렇잖아. 여러분과 저도 알고 보면 되게 큰 인연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압니까? 여러분 중에서 알고 보니 예전 저의 가족이 있었을지, 저의 형제가 있었을지 그렇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이렇게 큰 인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게 화엄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엄 사상은 어떻게 머릿속에 넣으면 됩니까? 뭔가 화엄 근엄한 느낌이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곳. 왕은 신라와 연결되어 있다. 왕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엄한 느낌이죠. 이런 종파를 화엄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의상이 이것을 발전시킨 불교의 특화된 가르침의 그 종파를 화엄종 이렇게 발전시킵니다. 그리고요, 의상은 원효의 사상에서 뭔가 하나를 더 붙여. 자, 원효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미타 신앙,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봐. 그러면은 너 좋은 데 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무 아미타불 뒤에 뭐 있지 않아? 관세음 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 뒤에 나오는 관세음 이게 뭐냐면요, 관음 신앙에서의 관세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나무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거고, 관세음 보살은 관음 부처님 보살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아미타 부처는 우리가 죽은 다음의 그 다음 세계에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고요. 관음신앙은 저 지금 힘든데 저 주변에 있는 부처님이 저를 좀 아이고 잘했어 괜찮아 힘들지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관음신앙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힘들잖아.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막 돈 벌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때 관음 부처가 힘들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도 내가 품어줄게. 이게 관음신앙이에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이 유명하고 위대한 거예요. 이 땅에 불교를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있는 인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상의 화엄사상, 화엄일승법계도라는 이런 글로 설명을 합니다. 화엄사상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의상의 사상을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 원효와 의상 이 두 분이 어떤 그 불교와 관련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해초. 자, 의상은 국내에서 활약했죠. 신라에서. 그 원효가요. 의상은 중국에 갔다 와서 부석사라는 사찰 만들고 그 다음에 화엄사상 이런 것들, 관음신앙 이런 것들을 전파하거든요. 예, 요 사찰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불교가 만들어진 거는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막 전해지는 종교였었던 거예요. 인도를 가자 이거예요. 인도를 갔어요. 어떻게 못 타고 갑니까? 걸어서 갔어요. 이분이 해초고요. 당시에 그래서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의 풍물들을 남겨놨었던 왕호 천축국전 이를 저술했었던 인물이 해초라는 인물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교입니다. 자, 도교가 뭡니까? 도교는 신앙이자 사상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신선, 산속에 신선이 있다. 불로 장생해야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 도교예요. 자, 도교는 중국에서 나온 사상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이야, 인생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뭔가 억지로 인간이 뭘 만들면 안 돼. 그런 걸 버려야 돼.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야 돼.
예를 들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있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막 태블릿 있어요. 와이파이 잘 돼. 예. 그러면은 아니 뭐 공부하다가 뭐 궁금한 거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뭐 이제 무슨 SNS 뭐 막 이런 거 막 보잖아요. 그렇지? 그런 걸 없애야 오히려 좀 더 발전될 수도 있잖아. 이런 거야. 인간이 만든 인위적인 것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신적인 존재처럼 될 수 있대. 신선이에요. 그러면은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대요. 불로장생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신비로운 동물이 있대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거예요. 이게 도교입니다. 자, 도교는 신선, 자연의 신선이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산다. 우리는 이런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 자연을 벗삼아 산다면 이거다. 자, 이 도교가 삼국시대 우리나라에 전해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이 도교를 좋아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연개소문이야. 연개소문 정변 기억나세요? 연개소문이 정변 일으켜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왕을 갈아치우고 내가 허수아비 왕을 세운다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연개소문이 독재 정치를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중국 당나라와 충돌이 벌어지고 안시성 전투도 연개소문이 집권했을 때죠. 이 연개소문이 고구려 내에 있는 불교 이 힘을 약화시키려고 야 도교가 좋아. 불교보다 도교가 좋아. 이러면서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서 도교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강서대묘에 이건 고분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무덤의 벽화에 사신도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뭐 거북인지 뱀인지, 그죠? 굉장히 신비로운, 진짜로 있는 건가? 아니야.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벗삼아 신선이 된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방위신 동물 중에 이런 게 있다. 내 방위신, 신비로운 동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예. 바로 현무라는 그림.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현무. 예, 이 동물, 신비로운 상상 속의 동물 중에 하나를 그리면 이게 바로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금동대학로, 이거 시작 부분에 봤었던 거. 자, 이 금동대학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요거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금속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 있는 건데 이 뾰족뾰족 솟아 있는 게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세계의 산인 복례산이라는 산이래. 예, 이거는 도교에서 얘기하는 야 신선이 사는 그런 산이 있어. 거기에는 말이야 신선들이 막 산에서 이렇게 논일고 있어. 라는 거를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금속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백제 금동대학로고요. 도교 사상이 반영됐다. 아까 봤었던 그 눈물의 즉위식 그 왕이 아버지가 이런 곳에서 신선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 또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벽돌인데요. 요렇게 막 산이 있죠. 요런 산들이 막 있잖아. 그치?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신선이 사는 산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도교와 관련되어 있구나. 사택지적 비문이라는 글이 있고요. 무령왕릉지석이라는 비석의 글이 있는데 여기에도 신선과 관련한 내용들, 도교와 관련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이런 도교가 반영된 문화유산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격파 유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유학은 유교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학이나 유교나 그냥 같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게 뭐냐? 이 유가 뭡니까? 뭘 연구한다는 겁니까? 유교는 또 뭡니까? 예, 유학, 유교는 공자님의 가르침이에요. 맹자님의 가르침이에요. 공자와 맹자는 들어보셨죠? 그치? 공자와 맹자는 중국의 사상가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면 이 사회가 좋아질 거야.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어진 마음, 친구 간에는 믿는 어진 마음, 그 다음에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어진 마음, 이런 것들, 효도, 충성, 이런 게 바로 이제 유학의 개념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노력들을 삼국도 했었어요. 자, 고구려 소수림왕 때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죠.
여기서 뭘 가르친 거예요? 유교 유학을 가르친 거예요. 소수리망 앞서 봤잖아. 이 소수리망 때는 불교도 수용하지 않았나요? 그래, 소수리망은 왕권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소수리망 전에 누구였었어요? 고구려 왕이 죽었었네. 고국 원왕 다음에 왕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수리망은 어떻게든 이 고구려를 다시금 단단하게 만들려고 유학도 불교도 막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또 다른 교육기관이 하나 있어요. 장수왕 때 만든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유학을 가르치면서 고구려니까 싸움해야죠. 전쟁터 나가야지. 그지? 무예. 학문뿐 아니라 무예도 가르치는 이런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공자님 말씀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타기 하면서 활 쏘고 이런 연습도 이제 고구려는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 말고 경당이라는 교육기관도 있었다. 자, 백제 같은 경우는요, 유학과 관련한 박사님들을 운영합니다. 유학의 달인들, 유학의 마스터들, 오경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학의 경전, 왜 어떤 종교나 사상에서 그 가르침을 정리한 그런 신성한 책을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경전을 마스터한 사람들, 오경박사 제도. 의박사와 역박사는 의학, 그 다음에 이는 그 달력할 때 역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래서 유학뿐 아니라 기술도 연구하는구나. 의술과 천문학 같은 것들도 연구하면서 학문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제. 자, 신라 한번 볼게요. 신라가 유학을 중시하였는가? 여기도 마찬가지. 그랬다 이거야. 공자님 말씀, 이거에 국가의 통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왜? 왕한테 충성해야지. 공자님이 그랬거든. 왕이 얘기하겠죠. 나한테 충성해 얘들아. 공자님이 얘기했거든. 너희들이 공부하는 유학이 그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자, 신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학을 중시 여겼는데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글들이 좀 있어요. 글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임신서기석이라는 그런 비석이 있어요. 여기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임신서기석.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임진석. 여긴 임신서기석. 제가 옛날에 강사 초창기 때 그런 걸 한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한국사의 임신서기석, 임진석 선생님이다. 그게 뭐예요? 아무도 모르더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 임신서기석은요, 이건 뭐냐면은 신라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한 거야. 우리 공부 열심히 좀 하자. 우리 이 책들 몇 년 안에 다 공부를 마무리하자. 진짜 우리 마무리하는 거야? 약속이야? 그래, 돌에 새겨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지키자. 그게 임신서기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자라는 맹세를 담은 비석이에요. 자, 이 임신서기석은 뭘 공부하자는 거냐? 유교 경전, 유학을 공부하자라는 맹세였던 거예요. 신라가 유학을 중시 여겼나 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도 만들지 않았나요? 신문왕 때 교육기관, 이거 앞서 봤었는데 국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었다. 이 국학은 경덕왕 때 태학감이란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봤었죠. 신문왕 누굽니까? 통일된 이후에 강력한 신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신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었던 그 신문왕. 그리고 이 유학을 관리들 선발하는 데 활용하려고 뭔가 제도를 잠깐 하기도 해요. 원성왕 때. 요것도 앞에 잠깐 봤는데요. 독서 삼품과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독서 삼품과는 독서 능력에 따라서 삼품, 숫자 3이에요. 상중하, 그러면 3개죠. 독서를 잘해서 잘 이해하는 애는 상, 중간은 중, 마지막은 하, 상중하로 나누어서 높고 낮은 관직을 주는 거예요. 무슨 독서인데? 유교 경전이야. 유교 경전 너 잘 알고 있니? 잘 알면 좋은 관직 줄게.
그만큼 신라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거죠. 자, 발해도 교육기관이 있었네요. 발해 교육기관에는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 신라에는 국학이 있다면 발해는 주자감이 있었다. 그래, 유학이란 거는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었었구나. 왕권을 마찬가지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자 사상이 됐었던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빠밤! 역사서입니다. 자, 역사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자신들의 나라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지롱. 역사서 편찬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시기와 관련이 살짝 있어요. 자, 고구려 영량왕 때 이문진. 자, 영량왕은 살수대첩 기억나세요? 살수대첩 왕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뭐 곧 좀 전이긴 한데 만들어진 거는 아무튼 이때도 고구려가 뭐 나름 중국에 방어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아 이런 거 할 때죠.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6이라는 역사서가 있었대. 근데 이거 언제인지 모르겠어. 근데 요거 간추려가지고 신집이라는 역사서를 고구려 역사서를 편찬했대요. 자, 백제는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근초고왕 때요. 이거 근초고왕 때 봤었어요. 고흥의 서기. 자, 근초고왕 때 백제 전성기죠. 이때 서기라는 역사서를 만들어서 백제가 자랑하고 싶겠죠. 얘들아, 우리 백제가 이렇게 세다.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죠. 그래, 신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라 이렇게 잘 나간다. 거칠불한 사람에게 시켜서 국사라는 역사서를 편찬한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서 전부 다 전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있다면은 꼭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현존하지는 않아요. 이런 걸 편찬했다라고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유학자 얘기를 조금 더 볼게요. 통일신라 시대 때. 자, 신라가 통일하는 즈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설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설총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있겠죠. 놀랍게도 누구냐? 원효대사입니다. 그게 왜 놀랍습니까? 원효대사는 스님이에요. 승려예요. 근데 승려가 아들을 낳네? 승려는 결혼하지 않는데 원효대사는 그럴 수도 있어. 원효대사는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어우러지면서 뭔가 좀 스님인데 승려인데 백성들의 삶과 굉장히 친숙한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설총입니다. 자, 이 설총은요, 우리의 문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두라는 것을 정리합니다. 자, 이두는 세종대왕의 한글, 훈민정음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자 썼겠죠. 근데 한자로 우리 거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좀 변형했었던 문자측에 이두가 있는데 요걸 정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설총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때가 신문왕 때거든요. 신문왕. 통일된 이후에 신라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 신문왕, 왕권을 강화시켰던 그 신문왕, 이 신문왕한테 설총이 이런저런 조언 어드바이스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꽃의 세계가 있어요. 신문왕이 듣는 거야. 꽃의 세계가 있어. 거기도 왕이 있습니다. 거기도 왕이 있어? 그 왕은 뭐야? 장미꽃이 왕이에요. 그렇겠지. 신화꽃도 있어요. 신화꽃은 뭐야? 할미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예. 왕의 꽃이 모란꽃이군요. 예. 아무튼 이렇게 꽃의 세계가 있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경청해야 되냐? 장미꽃도 그죠? 할미꽃도 다 경청을 해야 된다. 라면서 왕이라면 신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었던 유학자입니다. 화왕계. 화가 여기서는 꽃이란 뜻이에요. 무궁화할 때 꽃이고 이건 왕. 꽃의 세계 왕에 빗대서 왕에게 조언 계책을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설총이라는 인물이 했었던 활동입니다. 김대문이라는 사람은요. 신라의 화랑들의 일대기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옛 승려들, 고승전이라는 기록물을 남기기도 했었던 신분이 좀 높았던 분입니다. 이 사람은. 강수라는 인물은요. 외교 문서를 잘 썼어요. 신라가 당나라와 이제 왔다 갔다 사신 보내면서 할 때 왜 외교 문서들 써서 보내고 왔다 갔다 왕래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청방인문표. 이건 참고로 뭐냐면요. 이게 뭔 소리야? 예. 김인문이란 사람이 당나라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방면해 주세요. 요청하는 글이기도 해요. 외교문서예요, 그냥. 예. 글을 잘 썼던 인물인데 유학자구나. 통일신라 때 활약했던 인물이다.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치원. 통일신라인데 이분은 좀 뒷부분의 사람이죠. 여러분 신라가 막 혼란해질 때 후삼국이 결국 되잖아요. 그러다 신라 망한 다음에 후삼국 고기 되기 바로 전에 여왕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 여왕이 바로 진성여왕이에요. 진성여왕 때 사람이에요. 최치원은. 자, 최치원 일대기도 소소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최치원은요. 아버지가 되게 엄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해요. 너 신라에선 성공하기 힘들어. 왜요? 육두품이야. 최치원은 육두품이야. 신라에서 골품제 때문에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 안 되겠다. 중국 가라. 중국에 가면은 시험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는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 제도가 아직 없을 때거든요. 과거 제도가 없을 때거든. 중국에 있었던 거야. 가서 합격해와. 합격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합격 못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때 초딩 나이야. 최치원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중국에 가가지고 방황을 했을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했습니다.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중국에서 활약을 할 겁니다. 중국에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근데 중국 당나라에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황소의 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황소 아니에요. 자, 농민봉기 황소예요. 이 당시 인물, 중국의 인물이 이제 황소라는 인물, 농민봉기 이렇게 하는데 이 황소의 난이 벌어졌었는데 이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만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글을 최치원이 씁니다. 황소의 난을 토벌하는 경문을 쓴 거예요. 이걸로 중국에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최치원이.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최치원이. 중국 사람들도 신라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최치원은 꿈이 있죠. 뭐? 신라에서 성공하고 싶어. 신라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시무십조를 건의했었죠. 근데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최치원. 왜? 육두품이에요. 최치원은. 그치? 최치원의 글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개원필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것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비운의 인물, 신라 말대 최치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문화들은요, 일본으로도 많이 전파돼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좀 눈치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종교, 사상 이런 건 어디서 많이 다 거의 오냐면은 중국에서 와요. 중국은 우리에게 문물을 전해주는 국가예요. 예. 우리보다 발전한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국가거든. 근데 이렇게 수용만 하나? 받아만 들이나? 아니야. 이거를 또 우리가 전해줘요. 어디다 전해주냐? 일본한테 전해줘요. 일본한테 글자도 전해주고 유학도 전해주고 불교도 전해주고 여러 가지 기술도 전해주고 일본으로 전파합니다. 자, 고구려부터 볼게요. 담징이란 승려는 일본의 종이, 먹, 이런 거 글 쓸 도구들 이런 거 전해주네요. 그리고요, 해자라는 인물은 일본의 쇼토쿠 태자 스승으로서 교육을 하기도 했었던 선생님이에요. 해자, 김혜자 선생님. 쇼하지 마세요. 예, 이러면 절대 안 잊어먹을 것 같죠? 그렇다. 그 다음에 고구려에 수산리 고분 벽화라고 있는데 이게 일본의 나카마스 고분 벽화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런 건데요. 예, 이렇게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당시의 의생활을 알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남겨져 있고요. 이제 뭐 여기 부분은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당시 이제 여성들의 치마가 약간 좀 그 스트라이프 형태, 예, 이런 게 그대로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에도 반영이 됩니다. 일본 애들이 이걸 보고 베낀 거야. 우리가 전해줬구나. 자, 백제 볼게요. 일본의 문화 전파인데 백제가 제일 큰 역할을 해요. 왜? 일본의 베프가 백제예요. 일본은 백제를 봤을 때 베프이자 선생님이자 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백제거든요. 가장 긴밀한 관계.
아직기, 왕인,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글자들을 전해주고, 그리고 천자문 논어, 기본적인 책들은 읽어야지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글자 몰라 아직기? 왕인, 왕은 알겠지 왕인, 백제입니다. 그리고요, 불교도 백제가 전해줘요.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불경, 불상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일본과 관계가 막 되게 좋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를 전해줘요. 신라는 기술을 전해줘요. 신라, 기술, 조선술을 전해줍니다. 조선술은 배 만드는 기술이에요. 축제술, 오해하지 마세요. 페스티벌이다, 축제, 그거 아니고요. 제방을 축성하는 기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설 기술 같은 것들을 신라는 기술을 많이 전파해 주는 거예요. 가야도 무슨 기술 전해주는데요. 그릇 만드는 기술 전해줄 겁니다. 자, 요거는 가야에서 잠깐 봤는데 스에키 토기라는 일본의 토기. 자, 여기에 가야 토기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더라. 다음 격파 주제. 이번에는 고분입니다. 자, 고대의 고분. 고분은요, 무덤이에요. 당시의 무덤을 보고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문화는 어땠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의 고분, 고구려, 백제, 신라를 나누어서 보는데요. 뒤에 뭐 이제 발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기별로 좀 달라요. 여기에도 약간의 또 스토리가 있으니까 기대하세요. 고구려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요, 도읍지별로 봤을 때 처음에는 국내성 시기, 그 다음에 평양, 이렇게 일단 나뉘죠. 물론 뭐 졸본 도읍 시절도 있었는데 그건 잠깐이었었고, 앞에 쭉 국내성이었다가 장수왕 때 평양천도 하죠. 그래서 초기와 후기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한다면 초기의 무덤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국내성 도읍 시기, 왕과 지배층의 무덤을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돌무지 무덤으로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무슨 생각이긴? 그냥 돌을 쌓았네요? 예. 피라미드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요.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이집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렇게 층층층 해가지고 좁게 올라가는 형태. 이게 바로 돌무지 무덤. 돌무대기를 쌓아 올린 거예요. 그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을 정밀하게 쌓아 올린 고구려 초기 무덤이에요. 이렇게 무덤을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이 무덤이 뭐냐? 장군총이라는 게 있어요. 장군총. 그래, 돌무지 무덤이야. 계단식이라고 돼 있죠. 그래, 계단처럼 올라가잖아요. 그지? 이런 무덤의 형태고요. 그리고 자, 이 장군총은 들여쌓기 방식으로 활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축성하는 요거를 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들여쌓기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이게 바로 돌무대기 무덤, 즉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랬던 고구려의 무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뭔가 좀 방을 꾸미는 거야. 무덤 쌓아 올리기만 하면 뭐해? 응? 뭐 시신도 넣어야 되고 유물도 넣어야 되고, 그치? 거기를 예쁘게 꾸며놓고 그림도 그린다면 돌아가신 왕께서 편안히 쉬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어요. 뭐 한 거냐? 돌방을 만든 거예요. 돌방을 만든 거야. 돌을 쌓아 올려서 방을 만든 거예요. 마치 이렇게요. 자, 돌을 쌓아 올려서 돌방, 이걸 널방이다라고 하거든요. 널이라는 건 상자란 뜻이에요. 여기다가 시신을 넣는 거예요. 관짠 거야. 여기다 방을 만든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유물도 넣고 이제 꾸미겠죠. 뭐 그림도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자, 유물도 넣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를 만든 거예요. 입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왔다 갔다 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굴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굴식, 예, 그 노로바이러스 그 굴 아니에요. 자, 굴식, 굴 들어가는 굴이죠. 입구가 있어요. 돌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면은 와, 왕의 유물부터 시신부터 막 그림부터 다 있겠지. 자, 가보자. 여기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문에요.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치면서 거의 다 도물됐어요. 아,
도굴꾼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흙으로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입구가 밖으로 노출돼 있으니까 이거 감시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뭐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에는 주로 유물이 남아있지 않고 뭐가 있냐면요. 벽화가 남아있어요. 벽화는 도굴이 안 됐습니까? 벽화는 도굴을 하려면 이건 뭐야? 뭐 레이저 커팅기 같은 걸로 절단해야 돼.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벽화는 도굴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 무덤은 천장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앞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 발해로 계승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주림 천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고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모서리가 점점점점 줄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만들게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이다. 그래 보니까 굴로 들어갈 수 있고 입구 있고요. 그 다음에 돌로 된 방이 있구나. 고구려 방식 무덤이구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무덤은 이런 무덤화 될 거예요. 다 굴식 돌방 무덤처럼 될 거예요. 자, 고구려의 벽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고구려 벽화 보니까 여기 이제 사람 있어요. 오, 잠깐만. 오, 여기 사람인데 보이세요? 여기 옆에 조그만 사람 있죠?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조그매? 어린애인가 보죠? 아니, 어린애인데 거의 막 2배, 3배가 넘어요? 이분은 뭐 한 3m예요? 아니잖아. 신분이 높아서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신분 높은 사람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려놨네.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죠? 고구려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이거 수렵도인데요.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사냥하면서 말을 타면서 이거 되게 난이도 높은 거 아세요?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말을 타는 것도 힘든데 말을 타면서 활을 쏴. 근데 앞을 안 보고 뒤를 보면서 쏴요. 엄청난 스킬이야 이거. 고구려의 당시 사냥의 모습,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씨름하고 있죠. 그렇지? 자, 이런 각종 생활 모습들을 주로 표현했었던 무덤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앞서 막 사신도 이런 거 봤잖아요. 도교. 이것도 고분 무덤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백제 볼게요. 백제는 도읍지별로 봤을 때 한성 시기, 그리고 웅진 시기, 사비 시기 이렇게 가죠. 한성 시기, 백제 초기죠. 자, 무덤의 형태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빠밤 돌무지 무덤이야. 뭐야? 똑같네? 뭐랑 똑같아요? 고구려 초기 무덤이랑 똑같잖아요. 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층층층 올라간 거 진짜 그런가 볼까요? 이렇게 생겼잖아. 좀 다른데요? 잘 봐. 층층층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무지 무덤, 돌무대기를 이렇게 층층층 올리고 있잖아요. 백제의 무덤이다. 자, 그러면 왜 고구려와 백제는 초반부 무덤이 같은 거예요? 왜겠어요? 백제를 만든 세력이 어디서 왔어요? 고구려에서 왔잖아요.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와 같잖아. 백제를 건국했던 온조,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어디냐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의 석촌동이라고 아세요? 저기 송파 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석촌동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돌무대기 촌이란 뜻이에요. 석촌. 이 돌무대기가 뭔데? 이거예요, 이거. 이런 무덤 고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게 백제의 고분이고요. 아, 그래. 고구려 거랑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이게 바뀌는 거야, 이제. 자, 웅진 시기로 넘어가 볼게요. 백제의 두 번째 도읍이죠. 웅진으로 왜 도읍을 옮겼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네. 계로왕 죽었네. 그리고 장수왕 공격받아서. 그래서 이제 문주왕 때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하죠. 자, 이때 무덤의 형태 중에 벽돌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거네요. 자, 벽돌 무덤은 앞서 봤었던 굴식 돌방 무덤이랑 구조가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기도 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로가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돌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야. 벽돌로 만든 거예요. 이건 중국 방식이에요. 우리가 뭔가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벽돌을 만들지 않아요, 잘. 자, 벽돌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불로 구워서 벽돌이란 거를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벽돌을 만든 다음에 이걸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게 벽돌로 만든 어떤 건축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벽돌로 잘 안 만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돌로 만들어도 돼. 아니 돌로 살짝 깎기만 하거나 잘만 쌓으면 되는데 벽돌을 뭐하라 하나하나 빚어. 돌이 짱돌이에요. 화강암이라는 우리나라의 돌은 너무너무 단단해서 가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굳이 다른 대체할 만한 게 필요 없어요. 왜? 단단하니까. 그래서 벽돌을 잘 안 만들어요. 이게 중국 방식인데 중국 애들 보니까 얘네 벽돌 만드네. 뭔가 또 있어 보였나 봐. 이거를 따라 하는 거예요. 중국 남조라는 이 왕조들의 벽돌 무덤의 형태를 받아들일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는요. 일단 벽돌 무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입구가 있고요. 이제 방이 있죠. 근데 요거 쌓아 올린 게 이게 벽돌이에요. 이거 잘 보면 이게 벽돌처럼 이렇게 쭉 층층층 쌓아 올리잖아요. 벽돌집처럼 무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 방식이고요. 웅진이면은 여기 어디냐면은 공주예요, 공주. 웅진이 공주 지역이죠. 공주 지역에 무덤이 있는 지역, 여기를 송산리 지역이다라고 하거든요. 송산리 지역에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송산리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는데 그중에 6호분이 있는데 여기 6호분이 바로 벽돌 무덤이야.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송산리 지역에 1, 2, 3, 4, 5, 6번까지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971년, 비교적 최근이죠? 이 지역에 공사를 하려고 그래. 이번엔 주차장 공사가 아니고 그 시기는 이게 좀 더 앞서죠. 뭘 하려고 했냐?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배수로 공사를 하려고 이것저것 이제 드러내면서 땅도 파고 하는데 오잉? 뭐가 나왔어? 벽돌이 나왔어. 이게 뭐지? 파봤어. 놀랍게도 1000년 넘게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무덤이 나온 거예요. 무령왕릉이에요. 이것도 소름. 대략 소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것도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무령왕릉의 발굴이에요. 자, 이런 벽돌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그렇지? 이렇게 발견된 거야. 되게 우연하게 전 국민이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백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훼손되지 않고 공개조차 되지도 않았었던 게 원형 그대로 나온 거야. 거기 봤더니 탁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묘지석이 있어요. 이게 누구 무덤인지까지 써 있는 거야. 원래 무덤은 이게 누구 무덤이다라고 잘 안 써놔요. 근데 여기에 써놓은 거야. 뭐라고 써 있냐?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누구예요? 모르겠죠? 영동 대장군은 중국 남조 양나라가 이런 관직을 준다라고 한 어떤 직책이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사마왕은 누구냐? 무령왕이 다른 표현이 사마왕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 야, 백제의 유물도 그대로 이 주인이 누군지도 다 알고 너무너무 놀라운 문화유산이 발견이 된 겁니다. 거기 딱 입구 봤더니 웬 돌짐승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요. 다리가 뽀개져 있어. 도망가지 말라고 일부러 뽀개는 것 같아. 사람들이 흥분했어. 백제가 드디어 공개된다 해가지고 막 기자들 오고 막 발굴단 오고 원래 이거 한 10년, 20년 동안 발굴해야 되는데 며칠 만에 끝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발굴을 너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제대로 큰 발굴을 처음 해본 거야. 너무 다 흥분해가지고 백제 문화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고 발굴은 했는데 안타까운 무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발견이 됐다. 그래, 누구? 무령왕.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고 벽돌 무덤이구나.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나온 거죠. 그래, 이걸 보고서 백제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백제 사비 시기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이거 고구려에서 봤죠? 그치? 그래. 고구려 백제 신라는 결국 이런 무덤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표적으로는 사비니까 어디에? 부여예요. 부여의 능산리 지역의 고분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가 된다.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 백제랑 좀 달라요. 왜? 고구려 백제 계통이 아니잖아요, 신라는. 그냥 다른 애들이었잖아요, 원래. 그치? 초기에 나왔었던 신라의 무덤은 이렇게 만듭니다.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만들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예, 요건 제가 살짝 그려드려 볼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냐, 시신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다 관을 짜고요, 여기다 유물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상자를 널이라고 하거든요. 널을 덧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돌무대기를 쌓아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요. 자, 여러분 혹시 경주의 황리단길 이런 데 가보셨다면 그 옆에 뭐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릉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무덤이 대체로 그냥 이렇게 언덕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막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되게 큰 흙으로 덮여져 있어요. 입구가 없어요. 도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입구 있는 거 본 것 같은데요, 저? 여기 가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관광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입구가 없어요.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야. 돌무대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돌무지, 널을 덧댄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겉에서 볼 때는 입구도 없고 그냥 언덕처럼 생겼어요. 이건 왜 도굴이 어렵겠어요? 이거 도굴하려면 저기 굴착기 같은 거 있어야 돼. 근데 옛날엔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굴되지는 않았구나. 자, 대표적으로 천마총이 있습니다. 혹시 그 대릉원을 가보셨다면 입구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건 나중에 만든 거예요, 천마총. 이거를 시험 삼아 발굴해 본 거예요. 예. 봤더니 이제 막 이것저것 나온 겁니다. 그래, 다른 것도 발굴해 보자. 신라의 문화유산들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천마도라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건 벽화가 아니고요. 벽화처럼 생겼죠. 벽화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유물 중에 한 그림이에요. 말의 안장에 새겨져 있는 그림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마도. 호우총에는 호우명 그릇이라는 유물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황남대총이 대표적인 또 신라의 고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이런 모습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언덕 산처럼 생겼어요. 네,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신라의 금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야의 금관은 이렇게 산처럼 생겼죠. 신라의 금관은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예,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랬던 신라의 무덤은요,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뀝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요, 예, 이것도 앞서 고구려 백제도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돌로 쌓아 올린 이런 무덤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신라는요, 무덤 둘레에다가 둘레 돌을 두르고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둘레 돌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여기에다가 12지 신상. 이거 우리 뭐 무슨 띠 하는 거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한자로 표현하거든요. 예, 12가지의 동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조각해서 새겨 넣는, 이게 통일 이후에 뭔가 디자인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발해의 곱은 볼게요. 이 공주님들이 두 분 계시네요.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둘이 무슨 관계 같은데요? 예, 둘이 자매예요. 아빠가 같아요. 자매니까. 아빠가 누구냐? 발해 문왕이에요. 문왕의 둘째 딸, 문왕의 넷째 딸이에요. 언니 정혜공주는 발해가 원래 만들던 방식대로 만든 것 같아. 원래 만들던 방식이면은 고구려 방식이에요. 발해는 고구려 문화에서 왔다 그랬잖아.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모주림 천장 구조를 비롯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자, 고구려는 후기에 이렇게 간다 그랬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렇지?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무덤으로 정혜공주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나온 거냐? 고구려의 용맹한 같은 것을 보여주는 발해의 문화유산 돌사자상 여기 있습니다. 와, 이 돌사자상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운동 좀 한 것 같아요. 이 사자분. 그렇지? 예. 싸우면 바로 질 것 같죠. 그렇지? 자, 고구려의 용맹함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발해 문화유산인데 고구려 계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효공주 무덤은요,
아버지 문왕이 좀 다르게 만든 것 같아. 문왕이 좀 오래 살아가지고 딸들이 먼저 죽거든요. 그래서 꾸며주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방식의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요. 벽돌 무덤이니까 중국 방식이죠. 물론 고구려 계통의 그런 디자인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당나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을 무덤 똑같이 만들면 막 저승에서 싸우지 않을까요? 언니랑 똑같은 거 싫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방식으로 좀 차별화를 두었구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이제 또 격파. 탑이에요. 자, 고대 시대 때 탑들이 있습니다. 이 탑은 왜 만드는 거냐면요. 불교 건축물이에요, 대체로.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를 뭔가 좀 신성시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열심히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해탈하면은 사리가 나옵니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구조물로서 이렇게 또 기념하고 싶겠죠. 근데 석가모니 사리가 없으면은 거기다 글 같은 거 써가지고 석가모니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주로 탑이고 불교탑이라 불탑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백제의 탑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오래된 석탑이 있습니다. 거긴 어디냐?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이 왜 있지? 자, 백제가 마지막 도읍지 사비, 즉 부여죠. 부여에서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한번 했었어요. 백제의 문화유산으로서 옮기려고 한번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이런 걸 만들거든요. 이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은 언제 만든 거냐? 요거 미륵사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백제 무왕 때 만든 거예요. 무왕이라는 왕이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려고 했었다라고 봤었죠. 자, 미륵사지 석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가 뭡니까? 목탑처럼 생겼어요. 근데 석탑이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탑은 나무탑이에요. 석탑은 돌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소재가 뭐냐면요. 석탑이에요. 즉 돌로 만든 거야. 근데 돌로 만드는데 나무를 잘 가공해서 이렇게 막 층층 쌓아 올린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렇게 믿고 보면 돼. 돌탑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먼저 보세요. 돌멩이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쌓아 올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미륵사지 석탑은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나둘씩 쌓아 올려서 만든 탑처럼 생겼어요. 예, 그게 바로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요 뒷부분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위기가 있어서 옛날 일제 때 일본 애들이 요거를 복원하려고 했었어요. 일본이 요걸 복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당시 최신 기법 시멘트를 발랐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거 한 10몇 년 전에 이거 다시 복원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해체하고 복원하는데 이 안에 뭐가 나온 거야? 금제사리 봉안기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무왕과 관련한 뭐 부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온 거예요.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복원 안 했으면 몰랐네.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대표적인 석탑이 있습니다.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백제입니다. 5층인지 한번 볼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층수를 세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 판의 개수를 보면 돼요. 그러면 5개죠. 그지? 판이 5개? 그러면 5층 석탑. 부여에 있는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굉장히 정갈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근데 이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사비예요. 자, 백제가 어떻게 망했어요? 신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죠.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당시 당나라 소정방이라는 장수가 여기를 침입해요.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백제 탑이 있네? 야, 여기다 뭐 하나 쓰자. 뭐라고 씁니까? 나 백제 정벌했음. 몇 글자로 쓸까요? 3글자로 써봐. 평제탑이라고 써놔요. 평제가 뭐냐?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거참. 그래서 이 탑의 별명이 평제탑이에요. 좀 백제로서는 좀 굴욕적인 별칭이죠.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라에 몇 가지 탑이 있는데요. 자,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요거를 잘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막 있어요. 이게 뭐냐? 벽돌처럼 생겼어요. 벽돌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전탑이라 그래요. 자, 탑의 종류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탑이 있어요. 목탑은 나무탑이겠죠. 그 다음에 석탑이 있어요. 석탑은 돌로 깎은 탑이겠죠. 전탑이 있어요. 아까 봤었던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모습인데 석탑인 요 중간의 탑이에요.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분황사 모전 석탑은요. 석탑인데 전탑처럼 생겼어요. 중간 탑이에요. 전탑이 뭐냐? 벽돌탑이에요. 벽돌로 만든 게 아니고 돌멩이로 만든 건데 벽돌처럼 깎아서 만든 거야. 그래서 전탑을 모방한 탑이다. 모전석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그래서 모전석탑이다. 자, 신라의 탑이에요. 앞에 두 개는 백제탑이었었고요. 다른 거 보자. 여러분, 신라의 탑이다라고 해서 보통 이야기하는 탑들이 이런 건데 생김새가 좀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보통 탑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3층이에요. 그렇죠? 한국인은 3을 좋아하나요? 탑을 만들 때에도 보통 많이 만드는 탑이 있는데 그 많이 만드는 탑이 보통 우리나라는 3층 탑을 많이 만들어요. 3층 탑인데 받침대가 이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중기단의 3층 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게 보통 우리가 탑을 연상할 때 나오는 보통 일반적인 전형적이다라고도 하지. 이런 탑이야. 가문사지 3층 석탑은요. 가문사 기억나시나요 혹시? 신문왕이 용이 된 아버지 문왕. 아빠 고마워. 용이 돼서 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문사예요. 여기다가 만든 탑이에요. 3층 탑이고 굉장히 웅장해 보이죠? 자, 여러분 탑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아, 우리가 사찰에 있는 절에 있는 탑 생각할 때 이런 걸 제일 많이 떠올리거든요. 왜? 이게 제일 유명한 탑이거든. 불국사의 3층 석탑이에요. 뭐지? 석가탑이라고는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석가탑. 이것도 이중기단의 3층 탑이에요. 그렇죠. 석가탑이라고도 한다. 이 불국사 3층 석탑은요. 이것도 한번 해체해서 복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도굴돼가지고. 근데 안에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기록물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기록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말이에요. 목판으로 새겨서 이걸 찍어낸 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였어. 와, 대박. 불국사에 요 옆에 다보탑이 있어요. 자, 다보탑은 이렇게 생겼죠. 되게 다르지 않나요? 가장 일반적인 탑과 가장 화려하고 뭔가 특이한 탑이 같이 있어요. 불국사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또 다음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똑같죠? 좀 다른데요? 이중기단의 3층 탑이잖아요. 요거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뭔가 다른 듯 안 다른 듯 보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뭐 조각이 있어요. 아,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탑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런 탑도 있습니다. 요거는 승탑인데요. 자, 앞에 이거 건너뛴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교종과 선종. 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불교의 큰 두 가지 종류예요. 교종은 부처님이 되고 싶어. 불교에서 되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말이야. 부처님이 남긴 가르침들 그런 책들 열심히 공부해. 이게 교종이야. 선종은 뭐냐면은 아예 공부한다고 다 내 건가? 부처께서 한 것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양해. 그걸 참선이라고 해요. 수양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스님이 죽으면 사리가 남거든. 그 사리가 많으면 수양을 많이 한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 승탑이에요. 승려사리탑이에요. 승탑. 자, 불교 선종과 관련이 있어요.
선종이 유행하면서 나오는 탑인데 이 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가 뭐냐? 팔각형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원통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각 원당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탑은 보통은 이렇게 만드나 보다. 자, 발해의 탑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발해의 탑은 이런 탑이 있습니다. 영광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막 있어요. 벽돌처럼 쌓아 올렸네요. 이건 진짜 벽돌탑이야. 전탑이에요. 앞에 신라의 분황사 모전석탑은 벽돌탑을 흉내낸 탑이었잖아요. 이건 진짜 벽돌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상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다 라는 거는 고구려의 대표 불상. 그 다음에 백제, 신라 각각의 불상을 하나씩 볼게요. 자, 고구려의 불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아있는 것 중에. 특징을 보면요. 요거는 어떤 건축물은 아니고요. 이거 금속으로 만든 부처의 상인데요. 은은하게 미소를 띠면서 중생들아 구원을 받으렴. 이런 불상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요. 서산 마해 삼존불상이다라고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셋이 있죠.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세요. 이거는 서산 지방에 중국 애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중간에다가 백제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원 받으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여기서부터 서울시입니다. 해가지고 뭐 캐릭터 나오고 막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처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죠. 백제의 문화유산이다. 신라도 볼까요? 경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우신 부처님. 통통해가지고 아이처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신라의 대표 불상입니다. 자, 지금 이 불상들의 특징은 다 웃고 있어요. 요것도 약간 웃고 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사유라는 건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반가라는 거는 가부좌를 튼 건데 다리 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봤죠. 이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만들던 불상의 양식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구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불상은 이거죠. 석굴암의 본존 불상입니다. 통일신라의 대표 문화유산이에요. 자, 석굴암은 불국사랑 세트예요. 여기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이 기도했어요. 부처님, 우리 아이 잘 살게 해주세요. 다음날 죽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부잣집에 환생했어. 아이가 태어난 거야. 주먹을 꽉 쥐고 아니 웬 아이가 이렇게 힘이 세 펴봤더니 대성 써있네. 환생했구나. 나중에 커서 현생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건 경덕왕 때 만듭니다. 여기에 이런 대표 불상을 만든 겁니다. 굉장히 근엄하죠.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불상입니다. 이불병좌상. 이거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이불이 덮는 거 그거 아니고요. 투붓다스예요. 병좌는 나란히 앉아있다. 투붓다스, sit-down together 이런 거야. 이게 발해의 대표 불상입니다. 자, 이는 고구려에서 만들던 방식의 불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양식, 발해에 영향을 주었구나. 요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건축 간단히만 보시면 되겠어요. 부여의 능산리 절터. 이거 앞에 처음 소개했던 그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절터인데 여기서 금동 대학로, 그 다음에 무슨 막 글귀 새겨진 거 석조사리감 이런 거 봤죠? 그런 거 나온 거야. 금동 대학로. 익산의 미륵산은요, 무왕 때 익산에 건립한 사찰이었습니다. 국남지 이런 것도 있네요. 넘어가세요. 황룡사. 중요한 사찰입니다. 진흥왕 때 건립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뭔가 목탑 큰 거 만들지 않았나요? 황룡사 9층 목탑. 어느 왕 때? 선덕여왕 때 만들었구나. 그렇죠. 분황사, 이거는 앞에 그걸로 보시면 돼. 분황사 모전석탑. 거기에 모전석탑 있네요.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다라는 거 봤었죠. 낙산사는 의상이 건립한 사찰로서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요. 영주의 부석사도 있어요. 의상 관련한 내용에서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불국사 아까 봤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불국사와 석굴암 모두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은 동궁, 월지라고 있어요. 이거는 왕의 별궁이다라고 했던 그 장소를 이제 현대에 이제 좀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처럼 돼 있고 사람들 여기서 막 산책하고 막 이래요. 예. 여기에 이제 신라의 왕족들이 막 주사위 던지면서 놀고 했었던 그런 유물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문화편, 길고 긴 문화편.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고요. 우리 조상들의 여러 가지의 그 삶의 애환들이 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좀 친숙해지신다면은 공부하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고 저는 문제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